네,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768회) 억설타임즈 쇼 2024년 2월 3일 이논리 쥐명 반쪽 정은이 손흥민은 신어하는 이유 CFR, VOA, 마이클 프로먼, 송여령, 원희룡, 스코 스나이더, 스미테리, 손웅정, 이천수, 김진규, 바로나TV, 신전TV, 위아 토트넘TV 코리아. 자, 인드라 구규본 문화론. 가슴이 웅정해집니다. 웅정웅정, 손웅정, 손흥민, 김진규, 이천수, 스토리K 인문학. 자, 오늘날 대한민국 축구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너넨 손흥민이 부럽지? 난 니네 축구협회가 부럽다. 이 한마디가 오늘날 대한민국 대다수 거의 99% 축구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는 크리스만 감독을 비판하지 않는다. 기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판할 게 없다. 크리스만을 지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러한 인드라 입장을 잘 표현한 것이 스토리K인 인문학. 오늘날 감독은 퍼거슨의 매니저 역할과 그다음 비엘사 감독과 같은 전술가로 나눠진다. 그래서 한국은 벤투 체제 하에서 빌드업 축구를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일본 축구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은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벤투 체제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감독은 이러한 비엘사 같은 감독을 저는 바라지만은 비엘사 감독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용이고 지금 벤투가 비록 아랍에미리트에서 16강에 아시안컵 16강에 실패했더라도 세대 교체 빌드업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벤투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벤투 지지한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남들이 막 축구 팬들 대다수가 벤투를 비판할 때 인드라는 한 번도 깐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러면 새롭게 빌드업 축구를 하고 세대 교체를 할 때인가? 세대 교체할 때는 아니죠. 지금 전성기니까. 빌드업 축구를 계승하면서 이러한 빌드업 축구의 어떤 저변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좀 크리스만 감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데 필요한 감독이 누구인가 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 방송에서 차범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범근이 죄국 변호했더라고요. 차씨도 끝난 것 같아. 선수로서 인드라가 인정하는데 감독과 그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저 엠빙신에서 해설위원 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이제 그쪽 인맥 정치를 정리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자, 오늘의 본론의 주제인 반쪽정은과 쥐명이가 왜 손흥민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인드라가 논리적인 근거를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도 역시 축구를 좋아합니다. 푸딩도 우파시오든 좌파시오든 자유좌파든 자유우파든 다 좋아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두 번째, 이 측면에서 북한에서의 어떤 스포츠라는 것은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예, 과거에 그 동소련과 동구권에서 했던 그 아마추어에서 무리하게 약물 투여를 해서 어떻게든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런 어떤 국가주의 관점,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관점, 예, 또 스포츠 분야에서 선전을 해서 그거를 대중에게, 예, 자신들의 그 독재 정치, 파시오 정치의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했다 이거죠. 가짜ам서 시온 의정서를 누구보다도 추정했던 것이 바로 일루미나티, 소련, 공산당, 좌익파시오, 좌익괴르파시오 반쪽정언이다, 반쪽성 가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걔네들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손흥민은 타도돼야 될 가장 악독한 자예요. 좌익파시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가장 꼴보기 싫은 겁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역사적 근거를 인드라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88 올림픽 때 반쪽 괴르파시오는 어떻게 했죠? 예, 대한민국 좌익파시오들에게 88 올림픽을 반대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시하고, 전 그때 좌익파시였기 때문에 그 지시를 분명하게 전달받았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은 무술대회, 세계 무술대회를 열었어요. 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2002년 월드컵에 있습니다. 좌익파시오, 좌익괴르파시오는 기록을 중시합니다. 월드컵에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원인과 무슨 어떤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북한이 8강에 갔잖아요. 근데 2002년에 과정이 어떠하든 인드라 축구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강 갈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4강 갔잖아. 그걸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기록을 깼잖아요. 여태까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북한이 8강 갔단 말이야. 한국이 이뤄내지 못한 업적을, 북한이 한국이 여태까지 북한을 이기지 못했다 이거예요. 축구에서. 너네 아무리 축구 얘기해봐야 우리 8강 갔어 이거거든요. 그거를 2002년 월드컵 때 깼단 말이에요. 얼마나 걔네들이 이런 기록에 혈안이 되고 집착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런 거 되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숫자, 기록. 왜냐, 이런 것들은 운전비 때 통계 조작. 네, 아시잖아, 통계 조작. 네? 좌우익 파시오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통계 조작이에요. 그렇게 할 만큼 기록에 집착하는 놈들이 좌우익 파시오들인 겁니다. 그래서 4강전 치르는 날 연평해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날짜를 기해서. 이거는 그 2002년 월드컵의 연평해전은 국유본이 지시했다기보다 인드라 관점에서는 이전의 연평해전 건은 국유본 어떤 일부 국유본 귀족 세력들이 지시한 거라면 월드컵 4강 때 일으킨 거는 인드라 보기에는 상당히 좌익괴르파시오 반쪽 정일, 마치 아웅산 테러도 국유본 일부 귀족이 일으킨 거라기보다는 반쪽 정일의 단독 범죄로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독 범죄다. 그래서 깽판을 치고 싶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월드컵 경기를 하면 거기에 한국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다 가려요. 한국 경기만 빼고 나머지 준 것만
방송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얘네들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리고 축구 집에 정말 아우지 탄강 갑니다. 얘네들 축구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국가대표, 남북 국가대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 뭐 중국의 예? 예? 폭력 축구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 했죠. 실천론적 관점에서 반적 정우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굉장히 자기가 미사일 쏘고, 지금 요즘 막 미사일 쏘는 이유도 다 이 아시안컵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총선, 무엇보다도 초단기는 아시안컵, 예. 중기는 4월 총선, 그 다음에 10월 대선, 이런 게 딱 해서 미사일 쏜 거고, 전 보시면 되고요. 예. 4월에서 반쪽미당이 승리해야 되니까,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쥐명이는, 좌익파쇼 반쪽미당 쥐명이는 왜 손흥민을 싫어할까요? 얘네들도 역시 국가주의적으로 스포츠를 바라보고 있고, 기록에 집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는 성적이 좋길 바라고, 국힘이 정부를 차지했을 때는 거봐라, 니네들이 정부를 차지하니까 되는 일이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좌익파쇼들이 여기저기 댓글에다 뭐라고 다는지 아십니까? 현 정부만 빼고 다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얘들도 알거든. 현 정부만 빼고 다 잘합니다. 이거를 왜 축구 유튜브 게시판에 댓글에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똥튀탄 거야. 현 정부만 빼고 다 잘합니다. 아니지, 니네들만 빼고 다 잘해. 좌익파쇼 반쪽미당 이놈들만 빼고, 지명만 빼고 다 잘해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똥줄이 타고 있다. 두 번째, 인식론적 관점에서 문전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누리호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상황,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 현지의 과학자들의 입장은 전혀 상관하지 없이 오직 정치적으로만 생각해서 거기에서 언론 플레이 하려고 과학자들을 괴롭히고 축구 선수들을 괴롭힌 게, 손흥민을 괴롭힌 게 바로 문전비, 좌익파쇼 문전비였습니다. 얘네들의 인식론은 딱 거기에요. 인들아 강조했죠. K-팝 예능 분야, 예체능 분야에서 얘네들의 관심은 예체능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뭐 국힘도 인들아 여태까지 K-팝에 정치권이 도와준 바 없다고 인들아 강조했듯이, 어느 정부나, 특히나 어느 정부나 도와준 게 없지만, 특히나 좌익파쇼 정권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얘네들은 다 정치적으로만 고려하는 거예요. 표가 되나? 근데 표가 되느냐 보다 더 우선순위인 게, 얘네들이 중시하는 건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의 무오류 신앙, 좌익파쇼 무오류 신앙, 자기네들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것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단순한 표 계산이 아니에요. 이놈들은 차라리 단순한 표 계산이면 그건 그냥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다들 표 계산하니까 그거는 감안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유우파든 자유좌파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좌익파쇼, 우익파쇼는 그게 아니에요. 왜? 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들은 자기네가 있을 때 무조건 잘 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성렬형 국힘 정부에서 아시안컵에서 축구팀이 우승한다? 그 꼴을 못 봐는 애들이야. 그 꼴을 못 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손흥민 비리 뭐 그런 게 있을 리도 없지만 그런 거 킬 놈들이에요. 얘네들은. 이해가 되셨죠? 매국노라고요. 매국노 집단. 좌익파쇼 매국노 집단이에요. 그 얘들의 실천론은 뭐냐? 차씨만 보면 알 수 있잖아.
어떻게 죄국 범죄에 탄원서를 낼 정도야. 어떻게 차두리가, 이 나라 차두리 선수도 뭐 인정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차두리 같은 애를 코치를 시켜. 이건 완전히 지금 축협이, 지난번에 축협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 이 정도면은 이전에 축협이었다면 축협 사임했어야 돼요. 예? 그 꼬리 자르기 식으로, 예? 이사진만 어떻게 물러나는 식으로. 예? 복마전입니다. 현재 축구협회가 지금 축협회 이제 줄대고 있는 축구계 인사들 가슴에 안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당신들이 축구계의 암덩어리예요. 제가 볼 때 한국 축구 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문제인지도. 우리 지난번에 손흥민 손흥민 작년에 부진했던 게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휘살리송도 아파서 수술한 다음에 된 건데, 그거 아파가지고 개인 마사지사 했는데 그걸 갖고 문제 삼아가지고 생날날 친 게 축협 아니겠습니까?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예? 지금 현재 선수 임용, 선수 선발, 전술, 코치진 모두가 문제다. 일부러 한 것 같아. 힘들었게 아시안컵 우승 못하게. 인드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도. 전 세계 축구 팬이라면 보는 눈이 다 비슷해요. 심지어 중국 중국 축구 전문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잖아. 아니 중국 축구 전문가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축구 팬은 다 똑같아. 인드라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무전술, 이 나라 무전술 얘기 안 하잖아. 입만 아플 따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그 크리스만 누가 임명했냐 이거야. 우리는 크리스만을 까면 안 돼요. 어쨌든 시티조튼 지금 아시안컵에서 크리스만이 잘하는 얘기를 바라는 게 다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까는 건 일단 경기 집중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고, 응? 아시안컵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가 말든가 하고. 지금 아시안컵에서 흔들기는 말아야죠. 선수 흔들 필요도 없고 크리스만 흔들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 흔들 필요는 건 축구협회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시안컵 우승하든 말든 우승한 그것은 선수단의 덕분이고, 한마디로 중국 축구 전문가의 말이 맞아요. 호주한테 간신히 이길, 만약에 사우디 감독 만치니가 한국에 왔다, 한국 감독이라면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현재 전력이면은 3대0으로 이겨도 된다 이거야. 쉽게 이겨야 될 상대가 사우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주이고. 현재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아시안컵에서 제일 원하는 팀이 어디냐, 보고 싶은 팀이 어디냐, 이란입니까? 일본입니까? 카타르예요? 아니요, 한국팀입니다. 왜냐? 네임드가 많으니까. 여러분도 월드컵 때 어떤 팀이 결승전 올라가고 싶어요? 메시가 있는 팀, 호날두가 있는 팀, 이런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팀, 잉글랜드 팀, 네임드가 많으니까. 독일이나, 근데 요즘 독일이 네임드가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긴 하죠. 유명 선수들이 많은 팀이 계속 경기하기를, 결승전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현재 아시아컵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은 어디냐? 한국 팀입니다. 네임드가 많아서요. 그런 한국 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축협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협을 누가 만들었냐? 자이파시온 민주당과 그와 부안해동하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현 축협 관계자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축협에서 그냥 지금 물러나면 안 되는 거고요. 축협의 일단 축협 관계자들이 다 물러나게 한 다음에 얘네들은 다 깜빵에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깜빵에 갈 놈들이야 내가 볼 때.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아시안컵 우승하더라도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아시안컵 우승하고 그냥 퉁치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황금 세대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손흥정 플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축구 개혁, 축협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축구 발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란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들아 그 방송 안 보려다가 보니까 봤는데 후반전 10분 정도 이란이 역전하는 경기를 봤는데 여성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시안컵 열기는 굉장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져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일본이 이기고 있다니까. 나 그때는 1대0으로 이기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2대1로 역전했는데 한국과 같죠. 막 추가 시간에 이란이 이겼어요. 근데 이란이 일본을 이긴 게 아시안컵에서 이번이 처음이에요. 골 넣은 것도 처음이고 이긴 것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제가 좀 정치적인 의미를 축구적인 의미를 먼저 얘기한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은 일본이 떨어지니까 일본 지길 다들 바라잖아 솔직히.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다들 그냥 그 한국 아시안컵 우승을 가장 큰 방해할 수 있는 그 축구팀을 일본 팀으로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일반적인 시각이고, 인드라 같은 축구팬 입장에서는 상성이란 게 있어. 상성. 그러니까 이란이 축구가 세다, 일본 축구가 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떤 팀에게는 어떤 팀이 상생이 안 맞을 수 있고 맞을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팀이 이란을 만나면 가장 고전했어요. 차라리 축구팬 입장에서는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지금처럼 투지와 정신력으로 약간의 그 시스템적인 문제, 그런 것들은 그 투지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문제는 이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유럽과 그 남미, 특히 남미에서도 이렇게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 브라질은 이쪽 백인계가 많잖아. 이쪽에는 그 기술적인 면이, 축구 지능이 뛰어난 애들이 많고, 아프리카 친구들은 유연성이 뛰어나요. 그러면 동유럽과 이쪽 이란 친구들은 체력이 세, 체력이. 그래서 체력이 강해요. 이 세 가지가 잘 삼박자가 맞으면 좋은 팀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팀이 이란에게 고전했던 거는 그 피지컬 면에서 굉장히 밀렸고, 특히 이란은 그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숨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란 원정 갈 때마다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이란 원정이 아니고 카타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거기가 역시나 카타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본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했다 이거죠. 뭐 축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일본을 피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란이 훨씬 더 일본보다 한국에게는 쉬운 팀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처럼 한국과 똑같이 역전했어요. 후반전 추가 시간에 한국처럼 똑같이 뭔가 투혼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이긴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호주에 설욕전하듯이 이란이 일본에 설욕전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인도가 이번에 아시안컵에 등장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인도의 최고 인기 경기 스포츠는 크리켓이거든요. 크리켓은 국기본론 관점에서, 국기본 문화론 관점에서 왜 인도에서는 크리켓이 가장 인기가 있는가? 그거는 빅터 로스차일드 덕분이다. 원래 인도가 친소련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빅터 로스차일드 식민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식민지가 인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터 로스차일드가 크리켓을 좋아했거든요. 뭐 말로는 뭐 이렇게 축구처럼 신체 접촉하는 축구는 뭐 힌두교 정신에 안 맞고, 뭐 이렇게 크리켓처럼 이렇게 하는 축구가 좋다, 저 스포츠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인도 50년 정부가 70년 정부 내내 의도적으로 크리켓을 키운 거죠. 자기네 나라는 우리는 인도는 빅터 로스차일드 식민지요, 그거를 광고했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아시안컵 본선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드디어 인도가 뚫리고 있구나, 인도가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점을 인도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있다. 인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다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동남아 이런 국가들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감독이, 축구 감독이 모두 김판곤 감독과 신태용 감독 한국계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나 중동의 여성들에게는 한국 팝, 한국 드라마, 한국 미용, 이것이 인기라면, 이제 이슬람 청년들에게는, 남성들에게는 한국 축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분발하는 것, 물론 그 베트남 박항서 감독의 영향도 컸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번에 다들 본선에 나왔다는 건, 한국에서 본선 진출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예전에 월드컵.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시안컵 본선에 오르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비긴 다음에 막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이긴 것도 아니고 예선 탈락했는데, 그래도 한국팀과 비겼다고 그냥 지금 김판곤 감독이 난리가 났대요. 그냥 엄청난 스타가 됐대요. 그건 마치 그 사우디가 메시 아르헨티나를 월드컵에서 한번 이겼잖아요. 막 국경이 선포한다 만다,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다. 지금 전 세계 축구 어떤 흥행 판도에서 동남아시아가 굉장한 전략 지역이에요. EPL 팀들이 왜 싱가포르나 동남아에 가서 갖고 친선 경기 하냐면, 그쪽에 지금 동남아에는 젊은 친구들이 다 축구해요. 축구 좋아해요, 다. 엄청난 열기예요. 그리고 토토, 동남아 친구들의 취미가 토토예요, 토토. 축구 경기 예측. 하는 건 한국 팀보다 못할지 몰라도 축구 열기만큼은 그 친구들이 굉장한 열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이란, 시리아, 바레인, 이라크, 이런 팀이 시아파고 나머지는 수니파인데, 만약에 오늘 이란이 이라크에게 일본에게 졌다면 시아파가 전멸하는 거거든요. 그럼 카타르 수니파, 요르단 수니파거든요. 완전히 지금 그 시아파 입장에서는 중동의 자존심, 시아파 자존심을 이란이 살렸다, 이런 식으로 이란 파시 정권에서
대대적인 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카타르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타르도 이게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순위파지만 와하비즘, 굉장히 자신들이 이 카타르가 자신들이야말로 사우디가 순위파 수장이 아니라 카타르가 자신들이 진정한 순위파 맹주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카타르 국왕이.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올라올 거라고 보면 카타르 대 그 이란, 좀 외교적으로는 좋지만 카타르가 이제 미묘한 위치를 외교적으로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카타르하고 이란 축구 경기 준결승 하게 되면 피 튀기는 한일전이 될 수 있어요. 한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다.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가쿠트님 어서오세요. 아니 뭐 저는 차들이 뭐 문신할 수 있어요. 저 문신 갖고 뭐라고 안 해요. 메시도 문신하고 다 문신하는데, 뭐 김민재도 문신하고. 중요한 건 제가 인들아 늘 얘기하잖아. 선수 때 잘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이비에르처럼, 아르테타처럼, 팩 감독처럼, 클럽처럼 선수 시절부터 감독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차두리는 감독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차두리는 피지컬이 정말 뛰어난 친구지만 차두리가 현역 시절에 하는 거 봐도 축구 지능은 없었어요. 차범근 감독이 뛰어난 축구 실력이 있었지만 차범근 역시도 축구 지능이 없어요. 엠빙신, 자이파쇼 엠빙신 축구에서 보세요. 차범근 무슨 차씨가 무슨 축구 선수를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축구 팬들은 다 한다고. 수원 삼성 차범근이 말아먹었어요. 축구가 뭐 차범근이 무슨 감독 자질 있어. 없어요. 차두리가 있겠습니까? 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들아 이런 편을 쓰기 전에 인맥 정치하고 있다 이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람 꽂아놓고 아주 싫어 인들아가. 완전히 그 차씨가 저쪽 자이파시에 물들어가지고 갈 때까지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데 저런 식으로 말년은 썩어 빠지게 보다면 차씨도 언젠가 깜빵 간다. 지금 차씨 주변에 인들아 들리는 소문들이 많다는 거 인들아 강조했죠? 몸 조심하십시오 차씨. 이제 저 옛날 20년처럼 차씨 더 이상 변화 안 해. 분명히 내가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고교 1학년 때 갤러거 제비우스 유기정학 받은 얘기야. 나타샤가 게임을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너무 축구 너무 이렇게요. 빠지 마시고. 근데 좀 축구 얘기만 하면 조회수가 지금 100만 찍는 거 우습지 않습니다. 이천수, 그 김진규 입담 좋네. 메시썰. 다른 거 모르고 김진규가 메시하고 붙었는데 아니 메시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 김진규가 또 입담이 있군요.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숙제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이렇게 말씀을 일부 축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 입장에서 지금 현 상황이 한편으로는 감동스럽고 손흥민 덕분에, 물론 김민재나 이강인, 황희찬, 황희찬이 또 강심장이에요. 예. 만약에 손흥민이 페널티 찼으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황희찬이 내가 쏠게 해가지고 쏜 거예요. 그때 그걸 또 받아준 손흥민도 대단한 거고, 주장인데도 자존심. 손흥민이 얻은 거면, 원래 페널티는 미리 사전에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 상황에서 황희찬이 얘기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고, 그것도 들어준 손흥민도 대단하고, 나중에 비하인드 이렇게 화면 보면은 황희찬이 쏠 때 리버풀 클럽 감독이 이렇게 페널티 할 때 뒤돌았거든요. 심장이 떨려서 못 보겠다고. 그런 것처럼 손흥민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만약에 페널티 호주전에서 했다면 실패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그 심리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황희찬이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손흥민이 프리킥도 제대로 쏜 거죠. 손흥민 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된 거야. 황희찬 덕분이다. 호주전에서. 물론 조현우도, 골키퍼 조현우도 잘했고, 뭐 그 크로스 날려줬던 윙백들, 누구 이번에 알았는데 설령우, 그 다음에 무슨 저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친구, 양신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친구도 잘하고, 지금 현대 축구는 이 윙백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그 윙백들이 이번에 교체 멤버로 나온 친구들이 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한국의 미드 그 황인범, 이재성을 비판 안 해요. 뭐 실수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게 크리스만 차돌이 전술이 형편없기 때문에 골 간격이 넓어요. 지금 토트넘 경기 보시면은 간격이 되게 좁거든요. 근데 한국 팀은 간격이 되게 넓어요. 그럼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들이 다 커버를 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황인범 들아 좋아하잖아. 이재성도 좋아하고. 저는 지금 미들이 가장 그 현재 클리스만 축구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 상식인데, 축구팬 입장에서 보면 무리뉴든 누구든 페비든 축구 감독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수비진부터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런 미넨의 또 김민재 영입한 것도 수비진 안정을 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격진은, 뭐 팩 감독 같은 경우는, 나 이 토트넘 포스 감독은 공격진마저도 다 세세한 전술을 마련하지만, 그런 감독이 아니더라도 그냥 수비진은 완성시키고 미들까지 완성시키고 공격진은 창의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 다들 알아. 축구 전문가들이 한국 축구의 수비진이 완성되어 있나? 아니, 김민재 같은 월드 클래스를 놔두고 왜 저러나, 한국 축구 수비가. 미들은 저렇게 간격이 왜 넓어? 저는 그래서 이제서 뭐 축구 댓글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재성 황인범 공 뺏겼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또 축구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술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현재 수비진은 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국
그 선수들 문제가 아니에요. 선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 탓. 신대전 감독도 탓하지 않습니다. 클린스나 감독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차씨!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인드라 9번 지정학론 CFR은 왜 인드라에게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4월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윌리스와 CFR 그리고 반쪽노면과 인드라 9번 지정학론. 그래서 인드라가 지금 CFR 현재 의장인 마이클 프로먼이 특집으로 냉전과 특히 냉전에 대한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뜻밖에도 헨리 윌리스, 루즈벨트 시대의 마지막 부통령이 헨리 윌리스입니다. 이 사람 문제, 이 정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인드라가 뭔가 CFR이 인드라에게 보내는 간접 메시지라고 저는 분석했는데 착각이겠죠. 착각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착각이란 착각의 전제 속에서 인드라가 반성을 했다. 인드라는 여태까지 김대중 대통령만 자유좌파다, 반쪽 노면도 자유파시오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해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인드라 같은 시각을 가지고서는 국힘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생각을 좀 바꿔라. 뭐냐, 인드라가 김대중을 자유좌파 대통령으로 인정하듯이 반쪽 노면도 자유좌파 대통령으로, 비록 실패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실패한 자유좌파 대통령으로 해줄 수 없겠니? 이러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쨌든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당시 노사모 애들도 인정했던 바죠. 그러한 데서 자이파시오 문전비와 자이파시오 지명이와 반쪽 노면은 분리해서 사고하면 안 되겠니? 인드라에게 지명이와 문전비 사이를 벌리기 위해서 문전비를 자유좌파로 인정한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국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반쪽 노면이 대통령 시절에 잘한 일도 있지 않니? 맞죠. 문전비, 자유파시오 문전비는 잘한 일은 전혀 없었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반쪽 노면은 재임 중에 잘한 일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단은 4월 총선까지는 인드라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반쪽 노면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반쪽 노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보다 성찰하겠습니다. 인드라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드라 방송을 꽤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는 반쪽 노면 바가 또 좀 있거든요. 여러분도 인드라 때문에 솔직히 까놓고 인드라가 하도 반쪽 노면 하니까 그렇지, 서로는 그거는 인드라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데, 문전비 까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쪽 노면 까는 건 솔직히 인드라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인드라 이웃 중엔. 지명이나 문전비 까는 거는 자기도 동감하는데 그래도 반쪽 노면 까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입장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드라가 하도 그렇게 강조하니까 무서워서 인드라한테
대놓고 얘기 못하지만 속으로 다 몇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다사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인드라 대문이죠. 대문에 있는데 여기 요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시는 인드라가 쓴 거지만, 요 그림은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러시아 화가 브루베리 한 거예요. 상징주의 작가예요. 요 상징주의가 대체로 상징주의 신이다 그러면 약간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제 서론이고, 본론 들어가서 헨리 윌리스 설명해 주신 것을 읽어보니 또 람프가 오버랩 되는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한쪽 놓으면 대통령, 그러니까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까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좀 몹쓸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 미국 구변 귀족들도 생각도 이런 거죠. 럼프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닌데 대통령 한번 해먹더니 좀 위파쇼, 뭔가 몹쓸 사람이 돼버렸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으로 헨리 윌리스 문제를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시나무르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크리시나무르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도 철학가죠. 이 사람이 그 신지학회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지학회 일대가 인드라 맨날 신지학회 여러 번 강조했죠. 일대 교주인 블라바츠키가 러시아 이제 무당이에요. 러시아 여성 무당인데 프리메슨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프리메슨은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넌 여성이니까 회원 자격이 없어 하고 프리메슨에서 안 받아주니까 여기에 분노한 블라바츠키가 만든 여성 프리메슨 조직이 신지학회예요. 이 신지학회가 커다란 인기를 끌어요. 당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거의 절정의 인기를 끕니다. 당대 세계 지식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블라바츠키 1대, 그다음 애니 베산트 2대, 그 다음에 3대가 리드비터라는 사람이에요. 투시력 그래가지고 26차원 이렇게 얘기한 안우 내가 강조했죠 몇 번. 이렇게 왔는데 1대와 2대 애니베산트까지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많았는데 리드비터 때부터 뭔가 이쪽 신지학회도 역사가 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그 좌우익 파쇼 마니교 메시아주의 이게 들어간 거예요. 특히 리더비트라는 애가 이 일루미나티 성향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3대 교주라고 할 수 있는 리더비터가 이 크리시나 무르티를 발굴해서 크리시나 무르티가 메시아다 라는 것 떡밥을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리시나 무르티가 미국에 와서 있다가 보니까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야. 영적 각성을 했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리드비터가 중심이 돼서 스승이죠. 크리시나 무르티가 스승이 리드비터인데 리드비터가
넌 메시아다, 난 세례요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작업질을 했는데, 갑자기 크리슈나무르티가 난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들 계획에 난 놀아나는 인형이 아니야, 별의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별의 교단. 얘들이 그 신지학회가 만든 조직이에요. 예. 그 별의 교단 수장을 맡아라. 나 수장 안 맡을래. 우리 더 나아가서 별의 교단 자체를 해체시켜버려요. 네. 나는 어떠한 종교, 그러니까 인드라식으로 난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하지만 특정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어. 난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들의 인형이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판이 깨진 거예요. 신지학회가. 그런 선언을 한 게 1929년입니다. 대공황 시기죠. 그래서 이 신지학회가 이후로 크리슈나무르티는 지속적인 프리메이슨으로 활동했다면 그 다음부터 다른 애들은 일루미나티로 간 거죠. 당연히 저런 식으로 크리슈나무르티가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리슈나무르티를 공격했겠죠. 그 얘네들이 쟤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메시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말하자면 티베트 달라이라마 찾기식으로 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리드비터가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떡밥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떡밥을 던지는데, 거기에 떡밥이 걸린 애가 바로 헨리 윌리스가 뻑갔던 그 로에이라는 그 러시아 화가였던 거예요. 러시아 화가 그다음부터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난 메시아야, 이렇게 된 거예요. 신작의 그 일루미나티 떡밥에 넘어가서. 근데 그러면은 그 로에일이란 사람은 처음부터 일루미나티였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람은 오히려 러시아 사람인데,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러시아 2월 혁명에는 지지했지만 10월 쿠데타에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좌이파시오 레닌, 인간말종 레닌과 트로츠키가 저지르는 잔악상에 질려서, 저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러시아가 망하겠다,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겠구나, 그래서 러시아를 떠납니다. 사실상 망명이죠. 레닌과 트로츠키를 싫어했어요, 이 로에일이란 부부는. 근데 언제 다시 이러한 볼셰비키, 일루미나티, 만이교에 가까워졌냐면, 바로 신지학회 리드비터가 너는 메시아야, 너는 메시아야, 너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뻑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헨리 윌리스 미국 부통령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대다수 한국인들은 모르겠지만 미국 1달러 지폐를 만든 사람은 누구지? 하면 그때 관심을 보일 거예요. 루즈벨트와 헨리 윌리스가 만든 거예요. 그게 미국 1달러입니다. 물론 미국 건국할 때는 그 프리메이슨, 벤자민 프랭클린,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역시 프리메이슨이죠. 근데 다시 이렇게 1930년대에 이 이 루즈벨트와 헨리 윌리스가 1달러 지폐를 새로 만든 취지는 아주 간단해요. 대공황을 이겨보겠다, 그런 어떤 차원이에요. 그 에펠탑을,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 프리메이슨이 미국에 보내잖아요. 그것도 왜 보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스차일드가, 보볼 전쟁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으켰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이 로스차일드에 반대했는데 쑥밭이 됐죠.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유파시스트들이 얘기하는 파리 코뮌의 진정한 어떤 대결은 프랑스 프리메슨대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결이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파리 코뮌 때 어땠어요? 상당수 일어났던 사람은 노동자 시민이 일어났다 이렇게 식으로 썰푸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파리 코뮌에서 일어났던 사람들 상당수가 프리메슨이었어요. 다 죽었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 해버린 거죠.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국 프리메슨과 프랑스 프리메슨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버블 전쟁과 파리 코뮌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파리 프리메슨은 영국 프리메슨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 당시에 파리가 로스차일드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서 프랑스 프리메슨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보낸 거예요. 미국이 잘 나가서 로스차일드를 이겨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세계 2차 세계 대공황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파리 로스차일드 가문이 일으켰다고 얘들아 강조했잖아.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걸로 인해서 미국 시민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뭔가 프리메슨 정신 이런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일달러 지폐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루즈벨트와 헨리 윌리스가 만들었다. 그럼 루즈벨트 당대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당대 그 황제는 버트란트 러셀이었고 그럼 루즈벨트를 임명한 것은 누구다? 버트란트 러셀 당대 그 황제다. 그래서 그러한 노선으로 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헨리 윌리스가 루즈벨트 하에서 농무장관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독실한 뭐 기독교인이었다가 당시 유행하던 가짜문서 시온 이정서를 보고서 헨리 포드가 유포시켰죠. 그것도 헨리 포드가 뭐 좌우 파시오는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 우파 정도에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많이 좀 약간 지나치게 반유대주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 덕분에 상당시 미국에게 받아들였어요. 미국 지신들에게. 그러니까 헨리 윌리스나 루즈벨트도 유대계지만 그런 어떤 반발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가짜면서 시온이 정서를 본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로스차일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샹그릴라라고 이상향 티벳의 어딘가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 독일 쪽에서 아리안의 정신이 그 불교의 만트라 만자 그 인도에서 있었지만 인도에서 힌두교가 되고 그 기독교의 그러니까 그 만이교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음모론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젊은 시절에 33살 이전에 인도에서 유학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 밀교를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됐다. 이런 어떤 음모론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선 불교가 사라졌는데 그 신비한 지식이 티벳에 있다. 이런 것들을 썰푼 게 바로 이 신지학계 불라바치키예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들 티벳에 뭔가 있다. 그리고 그거 티벳에 뭔가 지식을 얻는 자만이 로스차일드 유대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떤 고대 그 마동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쥐고 있다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세계를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티벳의 어디에 숨어있는 마도 문명의 비밀, 지식을 얻어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물리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만이교적 자우익 파쇼의 기본 발상이에요. 예. 이거를 가장 강조했던 놈들 중에 하나가 이 블라바츠키, 이 신자큐브. 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 일루미나티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레닌과 그렇게 생각했으면 파리 로스차일드가 꽂아둔 스탈린, 레닌, 트로츠키 정권을 반대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소련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결국 얘네들이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초기와 달리 자신의 영적인 어떤, 초기에는 블라바츠키 무당도 애니베산트도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건 인간이 아니거든. 인간이면 누구나 치유무당 그런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신격화해서 메시아주의로 나갔다 이거예요. 인들아 강조했죠. 메시아주의라는 것은 자의 파쇼 만이교라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레닌과 트로츠키, 스탈린 같은 애들은 살아있는 예수, 메시아, 이런 식으로 여길 수 있었다, 여겼다 이거죠. 나가서 빅토 로스차일드를 겉으로는 신작해 나중에 막 골가는데, 처음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항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순수한 지식을 얻겠다는 어떤 그런 발상을 했는데, 나중에 일이 꼬이다 보니까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반면 이제 헨리 윌리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었어요. 무슨 딱히 신앙에 이렇게 빠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정신이에요. 정신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죠. 기회주의적이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은 너무 기회주의적이죠. 그걸 갖고 탓할 건 없고, 이 헨리 윌리스 이제 CFR에서는 이런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 자유좌파 트루먼 대통령 대신에 만약에 헨리 윌리스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드라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헨리 윌리스가 트루먼 대신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세상은 더 디스토피아적이고 미국은 망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헨리 윌리스 자신이 자기 삶을 정말 후회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헨리 윌리스가 부통령이, 자기가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명을 못 받은 거예요. 트루먼이 된 거예요. 트루먼도 역시 프리메슨이었고, 헨리 윌리스턴도 프리메슨이에요. 근데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안 됐어. 국유본이 자기를 안 찍었네. 여기에 열받은 헨리 윌리스가 급격하게 빅토 로스차일드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잠시 흑화된 거죠. 잠시 일루미나티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을 탈당하고 대선 국면에서 제3당을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건 아닌데 원래 있던 군소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요. 근데 그 군소정당이 자이파쇼 정당이었어요. 거기 이제 나머지 트로츠키와 관련된 것들은 쫙
인드라 블로그를 보시면 되고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질문 주시고요. 그때 잘못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그 미국 대선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거기서 현실 인식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뭔가 내가 나와서 출마하면 트루먼을 이기고 인기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다시 미국 민주당에서 나를 다시 원할 것이고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이런 어떤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오히려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 친구가 이제 현타가 온 거지.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헨리 윌리스가 깨달은 거죠. 그 트루먼 역시도 당시에 한국전쟁이 일어날지 몰랐단 말이에요. 역시 국위본이 임명한 거지만 당대 국위본이 트루먼 대통령을 임명했지만 트루먼 대통령 역시도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몰랐거든. 일어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CIA 미국 정보부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고 정보 제대로 안 줬구나 하고 그건 이제 당대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의 어떤 합의였다. 불가피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헨리 윌리스에 관련돼서는 웬이라는 이 사람은 좌익파시오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흑화돼서 일루미나티 쪽으로 빠졌다가 한국전쟁도 굉장히 좌익파시오들의 어떤 한국전쟁 침략을 비판했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여러가지 행복을 종합 검토해봤을 때 이 헨리 윌리스가 가볍긴 하지만 좌익파시오는 아니었다. 다만 헨리 윌리스는 대통령이 안 되었기를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브레튼 우드 체제, 인드라 구본론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신저희 체제와 브레튼 우드 체제잖아요. 거기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인드라 모겐소 계획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대체적으로 해리 덱스터 화이트는 그럼 소련 간첩이었나? 그리고 베너나 프로젝트에도 해리 덱스터 화이트 암호명이 나왔죠. 오늘날 거의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 해리 덱스터 그냥 해리라고 할게. 해리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자기 그 인드라고 생각하기에도 해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해리는 빅터 로스차일드 주의자였던 거죠. 빅터 로스차일드 라인에 섰던 사람이에요. 모겐소든 해리 덱스터 화이트든 당시에 상당수 인사들은 소련 간첩이 됐던 것은 사실상 소련 간첩이죠. 됐던 것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빅터 로스차일드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해리 덱스터 화이트 때문에 이제 뭐 베노나 프로젝트다, 한국전쟁이다 이런 것이 아직 덜 밝혀지고는 있죠. 뭐 해리 덱스터 화이트도 뭐 자유좌파냐? 그거는 아니고 조금 넘어섰어요. 이 친구는 도를 약간 넘어서. 헨리 윌리스나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데 해리 덱스터 화이트 이 친구는 조금 조금 경계에 있다. 그렇다고 자유파시오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자유좌파로 보기에도 어려운 경계에 선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적인 오늘날 이 헨리 윌리스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인 과제를 인드라한테 주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드라가 좀 더 좌우익 파시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가져가자. 뭐 하나만 삐끗해도 넌 자유파시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보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나 지금 오늘날의 그 사람의 현 시점의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서 해야지 어떤 특정한 단면 그것만 보고서 쉽게 자유 파쇼 단정을 짓지 않는 노력을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또한 그러한 면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 안에 내 안에 자유 파시즘이 언제든 인드라를 흑화시킬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지나치게 미워하면 내가 그거 있잖아요.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며느리가 나온다고. 그 며느리가 크면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죠. 그런 이치처럼 어떤 인드라가 이러한 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인드라가 비판하는 그들보다 더 좌우 파쇼가 될 수도 있다. 내 안의 파시즘을 늘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실천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FR 마이클 프로먼 이 헨리 윌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드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고마워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는 한 줄로 요약하면 CFR 마이클 프로먼 의장에게 고맙다. 인드라가 착각인지 몰라도 반성 성찰하는 의미에서 반쪽 노면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하겠다. 내 안에 파시즘 인드라 또 역시도 흑화될 수 있으니까 늘 죽는 그날까지 조심하겠다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3부 진행하겠습니다. 인드라 9번 정치론 성년형 VOA 스코스나이더 CFR 원희룡 수미테리 FA 왜 한국 우익파시오는 자유파시오 지명보다 자유우파 성년형 세운형 한동훈 비난만 합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바루나 TV와 신전 TV 유촉세 제국 심판이 또 있나봐요. 2월 8일날 이번에는 1심에서 2년형 법정 구성은 면했죠. 부부가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kap방 가시길 바라고요. 원희룡이 또 돌덩이를 치우겠다. 그 다음에 그 VOA에서 자기 괴뢰파시오 정권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 또 개입하려고 한다. 이거는 스콧 스나이더도 이번에 헤드라인 CFR 헤드라인 뉴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스콧 스나이더 한국학 전문가 세계 최고 인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가 CFR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오른쪽에는 헨리 윌리스 냉전 관련 소식을 같이 이야기했던 데서 또 인드라에게 또 한마디 이렇게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듭니다. 잘 봤고요. 수미테리도 있고요. 나머지는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명계라고 하는 이제 탈당했죠. 1호가. 그래서 공천 기준이 뭐냐? 왜 자기는 해당이 안 되고 남들한테만 강요하냐? 꼬리 자르기냐? 그래서 당원들과 함께 탈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전 TV를 인드라 소개했는데 이분이 이제 웹툰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커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2030 세대에게 덜 먹히는데 이렇게 웹툰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근데 인드라가 이거 소개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1000명이 빠졌대요, 구독자.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쫙 보니까 허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 명이 한 10명의 구독자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명이 한 100명 분을 구독자를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는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는 역시 중요한 게 조회수예요. 조회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 어쨌든 신전TV는 본래 정치적인 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필 받아서 한 건데 그랬다고 지금 막 그 좌익파셔들이 난리 부르스 치니까 가짜뉴스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빡 도른 거예요. 내가 뭐 틀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분의 어떤 멘탈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분이 아예 그럼 좋다. 신전TV는 원래 신전TV 정치색이 없는 그냥 종교 관련 영성 관련 그런 글을 올리고 영상 올리고 그냥 이쪽에도 또 제가 침이 붙었으니까 계속 이런 방면으로 웹툰을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서 기존의 신전TV에 있는 것은 영상을 내리고 대신 이 마루나 TV에 거기에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마루나 TV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잘 대하게 하는 게 좋죠. 젊은 분 같은데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루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인드라가 그 얘기하니까 레닌과 무솔리니 히틀러다 어떤 관계냐. 그게 당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응? 미국 고위 관료도 그렇고 다 연결고리고 있었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당시에는 AI나 무슨 유튜브 뭐 이렇게 드론 같은 게 없잖아요. 도청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썼냐면 당대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돌다가 괜찮은 인물이 좀 이렇게 쓸만한 인재가 있다, 쟤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예를 들면 버트란트 러셀이 이승만 대통령을 발견한 거야. 저 한국 인재치고는 꽤 잘하는데 쟤를 좀 키워야겠다 생각이 들면, 미모에 똑똑하고 젊고 야망이 있는 여성을 비서로 붙여요. 그러면은 단순히 예쁘기만 하면 측근이 될 수는 없죠.
예,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보도 제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대단한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자기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던 거야. 예. 그렇게 붙여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예. 문제가 되면 갈라서요. 레닌에게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레닌뿐만 아니에요. 일본 근대사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여성들이 그 일본의 정재계 인사 옆에 있어요. 예. 그건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있었고, 예.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말하자면 정보원이었다 이거죠. 반쪽 모택동이나 반쪽 일성도 만약에 인재다 여기면 예, 그 옆에 붙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혼해요 다. 특히 예, 무슨 당대 뭐 이렇게 깔짝깔짝대던 혁명가랍시고 다 나대던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상당수가 다 이혼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말레나노프라는 이 유대인 여성이 있다. 이 무솔리니와 레닌의 만남을 회동을 성사시킨 것도 이 여성이고, 예. 당대 국유원은 히틀러의 존재, 무솔리니의 존재, 예. 스탈린의 존재, 레닌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 레닌이 그 10월 쿠데타 때 레닌이 독일 열차 타고 간 것도 다 큰 그림에서 파레 로츠차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아 얘기했죠. 이 좌우익 파쇼, 한편에는 나치즘, 파시즘, 이 공산주의, 레닌식 공산주의, 트로츠키식 공산주의, 모택동식 공산주의, 체게바라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다 가짜면서 시온 의정서 짝퉁들이라고. 얘네들은 똑같은 사상이다. 기본이 가짜문서 시온 의정서에 근거하고 있어요. 다. 오늘날의 좌익 파쇼, 우익 파쇼의 기본 마인드는 가짜문서 시온 의정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아 계속 강조했잖아요.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음모론 감별사로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거는 스미테리와 얘기를 했고요. 오늘날 인들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국유본은 이러한 방식을 안 써요. 이전 구본 황제들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어떤 비밀스러운 방식을 채택했다면 데이비 록펠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전 구본 황제하고는 다른 방식. 그리고 빌더버그 전적인 비교가 빌더버그는 비밀회의잖아요. 반면에 CFR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내놓고 명단도 다 공개해. 근데 빌더버그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죠. 이 차이가 빅터 로스차일드와 데이비 록펠러의 가장 큰 차이다. 빅터 로스차일드는 일루미나티, 공산당. 빅터 로스차일드는 데이비 록펠러는 자유좌우파. 이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인드라 9번 지정학론, 인드라 기후 지정학과 영성론, 김갑진 양자 역학론, 신현성 경제론, 아브라함 정교 구원론과 유교 제이론. 역사가 근대 이전에 상당수 변수가 기후였는데 그걸 너무 정치사 위주로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역사 공부의 어떤 반쪽만 아는 것이다. 오히려 그 정치 변란이 왜 발생했는가, 무심정변이 왜 발생했는가, 어떻게 왕건과 이성계가 왕조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는가,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당대 기후와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또 새롭게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조선 후기 때, 소빙하기 때 이렇게 조선이 보다 조선 전기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유교적인 원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원인에는 소빙하기라는 기후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대신 유럽에서는 이런 소빙하기에 대응해서 오히려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면, 또 어떤 개혁개방으로 나갔다면 조선 후기 수고통 대원군 따위들은 쇄국을 했다 이거죠. 중요한 건 소빙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빙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겠다. 오늘날 이 기후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세계 인류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고통적인 좌이파쇼 반쪽미당 같은, 좌이괴뢰파쇼 반쪽 정과 같은 이러한 수고통 대원군처럼 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남북한 시민들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핵전쟁 3차 대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드라 기후 지정학을 이렇게 존재론, 인식론, 실천론적 관점에서 앞으로 활발하게 얘기할 생각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메르 경제사론, 상가집계 공자시대 이전 한자는 없었다. 근대 일본의 창시자는 흑구자와 유키치이다. 한글을 창시한 건 세종대왕이다. 한자를 창시한 건 공자다. 수메르 경제사론. 한 분이 이제 이후 댓글을 주셔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 이 블로그를 보세요. 이제 수메르인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죠. 검은 머리, 검은 눈, 한국인이다. 이게 어디 한국인입니까?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인드라가 여태까지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쭉 얘기한 걸 다시 정리했고요. 인드라가 강조하는 건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시장 경제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중시하는 게 세 가지다. 문자, 그 다음에 이 원정무역, 그 다음에 상인의 출현, 세 번째가 용병. 이 세 가지가 시장 경제를 촉진시켰다. 시장 경제와 화폐 경제를 촉진시킨 세 가지가 문자, 상인, 용병이다. 그걸 이제 강조했고요. 그리고 비단길, 실크로드와 관련돼서는 이게 뭐 장건이라는 애가 만들었다. 비단길을. 그거는 전설이지 근거가 없어요. 고고학적 성과로도 안 나와 있어요. 훗날에 한나라 때 뭐 이쪽 뭐 당나라 때 그때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길인 걸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비단길을 만들었으면
오늘날 중국 그 위구르까지 자기네들이 영역을 개척했다면, 예, 거기에 무슨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 위구르 쪽에 기록이 없어요. 예,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날조죠. 나중에 후대 때 아무 때나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인간이 거기에 비단길을 닦았더라, 이런 식의 주장일 뿐이다 이거야. 오히려 역사적 근거는 저 중동에 많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세 세력이 얘기할 수 있어요. 비단길은, 예, 처음에는 그 뭐죠? 처음에는 당연히 수메르 아카드 문명인데,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청금석을 되게 중시해요. 왜 이렇게 바그다드에 보면 파란색으로 딱 이렇게 벽돌을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보석으로 여겼어요. 귀중한, 예, 뭔가 영성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중국에서는 옥이죠. 옥. 예, 노곡, 그게 인기가 있었다면 이쪽은 청옥, 예, 신비스러운 돌이다. 근데 그 청금석 광산이 어디 있었냐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그 과거에는 박트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청금석 로드를 처음에, 예, 개척한 것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원전 9세기경부터 그 뭐죠? 갑자기 스키타이 그 유목 세력이 등장해요. 이 스키타이 유목 세력이 이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로, 예, 원거리 이동 군말을 개발한 겁니다. 수메르 아카드 시대 때도 말은 있었어요. 근데 제주 조랑말처럼 조그맸다고요. 그래가지고 노새를 만든다든가 당나귀를 만든다든가 그걸로 했어요. 그런 말들은, 예, 근거리, 예, 뭐 이렇게 도시와 도시, 가까운 도시, 뭐, 예? 서울에서 뭐, 예, 김포 뭐 이 정도 가는 거리, 뭐 그렇게까지는 가는데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긴 적합하지 않았다. 근데 반면에 스키타이의 말은 계량의 계량을 거듭해가지고, 예, 원거리에 적합했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면 만주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렸다 이거예요. 계속 말 타고 가면. 그것이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를 낳게 된 원조가 스키타이다. 그 다음에 이 스키타이가 바로 이 비단길을 장악했다. 그전에는 비단길이 아니었죠. 청금석 로드를 장악했다. 세 번째 세력이 이 페르시아 아카메네스조 다리우스, 예, 알렉산더한테 크게 패한 그 다리우스 1세인가? 하여튼 간에 이 다리우스 1세가 굉장히 엄청나서 왕의 길을 닦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시리아로 와서 가나안에서, 그 시리아가 다마스커스가 역세권이라고 그랬죠. 아람어. 그 다음에 이라크 바그다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수사까지 쫙 연결한 왕의 길 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 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있는 뭐 사마르칸트, 부하라 그런 데까지 길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인도로 가는 북인도로 가는 길도 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실제로 북인도를 정벌했어요. 정벌하려고 했다고. 정벌하려고 했는데 예, 정복을 끝내지 못했죠. 그 길을 고스란히 알렉산더가 간 거예요. 예, 다리우스가 닦은 길을 따라서, 예, 시리아까지 왔다가 이집트 정복하고 다시 올라와서 바그다드에서 큰 전투,
해가지고 패퇴시켜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였다면 거기서 멈추겠는데 딱 알렉산더가 보고를 받기니 야 다리우스가 사마르칸트까지 청구송로들을 했대. 다리우스가 한 건데 내가 못해? 하고 간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네. 그래가지고 그 사마르칸트 부하라 저 파밀고원까지 갔나 봐요. 그 알렉산더 대왕 영화도 있다고 참고하세요. 예. 파밀고원까지 근처까지 딱 그 오늘날 카자흐 알마티 그 근처까지 간 것 같아요. 파밀 산맥을 딱 넘으려다 보니까 야 이건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딱 보니까 다리우스가 또 북인도를 가는 정벌 길을 또 왕의 길을 만든 걸 딱 본 거예요. 그래 다리우스가 한 거 내가 왜 못해 하고 북인도로 또 딱 가다가 돌아온 거죠. 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간 길을 갔고 다리우스가 못한 일은 내가 했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단길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이 청소길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스키타이 애들이 돈 되니까 그걸 관리했고 그때는 커다란 도로가 아니라 샛길 같은 거였겠죠. 그거를 다리우스가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인도와 저쪽 그 카자흐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을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다 말았고 그걸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리고 파밀고원 넘어까지는 못 간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중앙아시아 족속들은 이미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언제부터? 서주 시대 때부터 이미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그게 돈이 되니까 중국에서 팔 건 비단이었다 이거예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 러시아 이쪽에서 서구에서는 뭐겠습니까? 뭐 유리 제품, 뭐 중동의 상품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지금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인드라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중국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진시황이 중국 최초 통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은주가 통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 정권이에요. 은나라도 그냥 인드라 강조했듯이만 뭐 경주나 서울시 이 정도 먹고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옛날에 1000년 전 어떤 걔네들 수준은 중국 대륙 전체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이제 자기보다 예를 들면 인드라 비유하면 사대문 안에 은나라 수도 거기가 이제 자기네들의 나라고 도시국가고 자기 도시보다 주변에 한 10배 크기 오늘날 설특표시 뭐 넉넉 작고 그냥 경기도 정도의 크기 그 영향권을 잡았던 게 은나라고 서주란 나라가 있는데 이 서주는 오늘날의 삼서성 함양 거기가 수도거든요. 그냥 장안 근처예요. 은나라 수도와 장안은 거의 동로마 서로마 수준이에요. 로마 카톨릭 있는 로마가 함양 장안이라면 은나라 수도는 하남성이라고 뭐 소림사 있는데 하여튼간에 삼국지에 나오는 기주 원소가 있었던 기주 거기거든요. 완전히 동로마 서로마예요. 그리고 동로마가 왜 서로마보다 오래 버틴 줄 아십니까? 비단길로 무역하니까 짭짤해서 버틴 거예요. 재정 여력이 강하니까 서로마가 먼저 망했고 동로마가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교역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돈 벌었어요? 베네치아 가문 이런 베네치아 도시가 어떻게 벌었어요? 동방무역 때문에 돈 번 거죠. 그 동방무역이 막히니까 그때 오스만 투르크가 그걸 딱
틀어지니까 대항해 시대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역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사 많이 짓는다고 경제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역이에요, 무역. 네, 무역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토지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토지 거래로 조선도 이미 상품 사약이 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드라 늘 강조하는 인드라 9번론 수메르 경제서론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근대 자본 경제로 접어든 영국 경제조차도 교과서에 나오는 앵클러즈 운동과 따위로 세계 최초 자본 경제로 접어든 국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농업 개혁, 농업 혁명 이런 걸로 자본 경제로 접어든 적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어요. 예외도 없습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역이 자본 경제로 접어드는 척경이다. 무역 잊지 마시면 무역을 하는 나라가 자본 경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 관점, 화폐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진나라가 어떻게 군사 강국이 됐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비단 때문이다. 중동 상인과의 교역 덕분에 돈을 만졌기 때문이다. 화폐 경제가 점점 더 활성화됐다. 아니 군사력을 키우고 싶지 않은 당대 나라가 없었겠습니까? 다들 군사력을 키우고 싶었는데 왜 군대를 못 키웠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군대가 돈 먹는 하마인데 진나라는 돈 먹는 하마인 군대를 무지막지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재정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그런 재정 여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날 삼국지에 봐라, 이쪽에 인구가 많잖아. 오늘날에도 중국 동부가 다 인구가 많고 오히려 이쪽 섬수성이다, 이쪽은 인구가 거의 없지 않냐. 기후변화를 생각하셔야 된다. 오늘날 장강 이하는 삼국지 시대 때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 늪지대였다는 얘기예요. 드물게 이렇게 산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산적 같은 애들이 산 게 산월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 사는 월족. 그 밑엔 다 그냥 늪지대였다. 인드라들이 강조하는 게 호남평화가 늪지대였다. 통일 신라 시기 때부터 비로소 거기가 호남평화 비스무리하게 점점 변했다. 기후가 추워지는 바람에 거기가 아열대 지방에서 점점 온난한 지대로 바뀌면서 늪지대가 점점 평야지대로 된 거다. 고구려 장소왕이 한성백제를 멸망시켰으면 고구려 무서워서라도 백제가 도망칠 거면 광주까지 내려와서 수호를 옮기든가 나주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왜 못 내려왔냐 이거예요. 거기가 늪지대였기 때문에. 전주까지도 못 내려왔어요. 백제와 호남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 건 후백제 때. 전주도, 그것도 전주. 그 당시조차도 후백제 때조차도 아직까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었다. 이런 우리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알면 삼국지도 어느 정도 한국사도 이해되고 중국사도 이해가 된다. 그 공자가 한자를 만들었다. 상징성.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서신교환 이런 게 뭘로 해요?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목간, 죽간으로 한단 말이야. 저렴하니까, 휴대가 편하니까.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 청동기에 무슨 도자기 같은데 글새긴다 이거. 벽 아니면은 무슨 석비에 광주토 대항비에 새긴다 이거예요.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 그때는 상인이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문자도 천자문 수준이에요. 천자문으로 어떻게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당시 물밀듯이 아슈바네팔 도서관 이후로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자 100개도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고, 해외 문물을. 그리고 근대 일본어와 근대 이전의 일본어가 확 달라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인들이 서양 문물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해. 거기에 걸맞는 단어도 없고, 그쵸?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근대 일본어. 그래, 일본 화폐에 있어요. 제일 고액권 화폐에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근대 일본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인과 그 이전의 일본인은 대화, 혹시 뭐 빙의해서 만난다,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한국인이 별도 말고 대원군 시대 세국정책 할 때로 돌아간다.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나마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때는 일제강점으로 인해서 우이파쇼 일제강점기 때는 오히려 근대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말에 통할 수 있지만 시골에 가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대일지라도. 이게 문자의 중요성이다. 다시 말하면 공자, 오늘날 무슨 동이족이다, 서용족이다 이런 개념을 만든 것도 공자예요. 그 전까지 동이 없었어요. 공자가 만든 개념이에요. 동이족. 이렇게 보시면 된다. 시크로드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12시 59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주실 분 있으면 딱 질문 하나만 받고요. 없으면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없으시면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네, 가구토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뭐죠? 설날이네요. 설날이어서 방송을 좀 설날 끝나고 봐서 하겠습니다. 설날 때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푹 쉬고 설날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